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까? 총선이 끝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냐고요. 아니잖아요. 총선에서 그러니까 민주진영이 승리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냐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질 거예요. 본격화. 그래서 제가 이거 돌파하는 길은요, 지금요, 단기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돌파하기 쉬운 방법은 국민의 경제적 힘을 제도적으로 강화시켜줘야 돼. 제가 이 조국혁신당의 기재부 혁신안을 가지고 어렵다 그러니까는 교수님의 모피아 개혁안은 뭐지? 제가 그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최백원 TV에서요. 얘기했잖아. 그거 이해하려면요, 이거 이해하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국민의 사회소득하고 국민에게 사회금융이 기본 권리인데 이거 찾아주면은 모피아 해체하고 이건 동의어입니다.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은요, 이해하시면은 이게 왜 모피아 권력의 해체하고 동의어인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인 거야. 예?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은 이게 결국 돈의 배분 문제예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그러니까 배분받아야 될 돈을 못 찾아먹고 있는 거야. 내가 못 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그동안 외면했던 거야.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거고, 예? 모피아가 여기에 그러니까는 공적인 영역에서 하수인 노릇을 한 거고요. 은행 자본들과 이런 자본들을 위해 가지고, 예? 모피아 권력 해체라는 것은요, 제도적으로 갈 부분이 있는데, 이 사회소득과 사회금융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모피아의 권력을 해체하는 거고 이게 동의라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니까. 예?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 왜 이게 당연히 찾아먹어야 될 국민들의 권리인지를 이해하시면은요, 이걸 방해하는 게 모피아들이야. 자본은 당연하고요. 돈의 배분 문제거든요. 경제라는 것은요. 이거 해주게 되면 제가 뭐랬어요? 국민들이 지금 장애를 거의 최소화시키고, 지금 뭐냐면 85%에서, 국민들 중에서 85%에서 90%가 혜택을 보는 제도라니까, 이거요. 85에서 90%를 자기 지지 세력으로 만들 수 있어. 정치가. 이거만큼 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이 안 나아지고 검찰 개혁만 하면요, 극우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도로아미 탑을 댈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극우 정권의 부활을 막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장기 집권을 해야 됩니다. 스웨덴의 장기 집권이, 예? 노동자들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는 결과로 됐듯이 20세기 방식이죠. 20세기 방식. 우리는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지식인들이 맨날 남이 나라 것만 베껴. 철진한 것을. 네? 21세기적인 방식은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도입이에요. 네? 이거예요. 자, 제가 그랬잖아. 현재 지금 그러니까는 소득세율 구조를 보게 되면요, 국민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주던 200만 원 나눠주던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눠주던 간에 소득 같은 데 나눠주던 간에 85%는 손해 안 봐. 그리고 하위로 내려갈수록 혜택이 커요. 네? 이게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본 거야. 사회소득 100만 원을 개인소득한테 도입했을 때요, 소득 재분배가 어떻게 개선되느냐. 0.1%의 소득자들이요, 지금 현재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해요. 근데 세금 부과를 통해 가지고 3.2%를 줄이는데, 사회소득 도입하면요, 이게 2.2%를 줄어들어. 0.1%가 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이요. 하위 50%는요 16%에서 20%까지 증가해. 소득 재분배 얼마나 이게 개선 효과가 큽니까?
그러면서 85%가 지지를 해줘. 이거 지지를 할게. 자기가 이익을 보는데 왜 지지를 안 해? 이거 있잖아요. 다시 되돌리지 못합니다. 되돌리면 85%가 기분 나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국가 부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냥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가지고, 예? 사회적 기여를 자기들의 그러니까 저기 의무를 하게 해가지고, 예? 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바로 나눠주는 거야. 그 기재부가 끼어들 틈이 없어, 여기에는요. 끼어들 틈이 없어. 예? 세금 걷어가지고, 지네 멋대로 배분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다고요. 사회소득 개념은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피해도 없어. 예? 그러면서 85% 이상의 국민이 지지를 해. 이것보다 더 좋은 정치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좋은 정치가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랬습니까? 법인한테 거두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도 거두고 하게 되면은 지금 100만 원 기준은요. 100만 원 기준 제가 뭘로 건 거냐? 85%에서 91%가 그러니까 저기 혜택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당장 도입해더라도 국민들이 1인당 연간요 350만 원에서 4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해. 연간요 1년에. 여러분 그런 거 이거는 소득이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을 적용할 때 올라가잖아요. 예? 이것만큼 국민들의 그러니까 경제력을 강화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거를 갈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고 예? 근데 젊은 층들이 그다음에 젊은 층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혁신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것만큼 더 좋은 정책 어디냐고요. 이런 걸 가르쳐줘도 왜 정책으로 못 내세우냐고 조국 혁신당이 그냥 그다음에 구호 수준의 기재부 개혁한다. 예? 예산처를 분리한다. 김대중 때 노무현 때 다 했던 거잖아요, 그거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 더 모피아가 더 극성을 부린다고요. 더 지금 오늘날 모피아의 기원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됐어요. 모피아들이.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다가 아우성 치는데 이거 하면요. 거기다가 한 200만 원은 지역화폐를 줘보세요. 자영업자들 만세 부릅니다. 자영업자들 만세 불어요. 매출이 살아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검찰개혁만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것만 가지고 그럼 뭐 두 당이 합쳐서 예? 해도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세월아 내어라 싸움질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질 텐데 국민들 그렇다고 해서 민생이 낮으냐고요. 민생의 이익은 착각 시한폭탄처럼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참 이후의 과제냐고요. 이게요. 검찰개혁하고 난 이후의 과제냐고 이게. 예? 국민은요.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또 정권 교체합니다. 살기 힘들어지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선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고한 지지 기반이.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은 이 공공금융. 제가 제 책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라는 이유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펴보세요. 한번 민주진영에서는. 예?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한 겁니다. 법인 수익까지 도입하게 되면 재무면 더 개선되어져요. 이건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수치보다 더 너는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배당 수입에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법인들한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근데 그거는 수치를 도출하기 힘들어요. 기업들만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회금융을 도입하게 되면은 최대 지금 작년 11월 달 저기 신용대출 금리지만은 143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지금 열악하게 지금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 국민의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못 나가지고 이용 못하는 걸로 지금 세뇌당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모피아 권력 구조로 보게 되면요. 모피아가 대통령보다 더 강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20명 보게 되면요. 모피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보이던데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은 뻔하기 때문에 서로가 되게 알거든요. 전문가들은요.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 정권들 봐보세요. 초기부터든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든 대통령실을 접수합니다. 대통령실의 핵심이 뭡니까? 정책실장하고 경제수석이에요. 비서실장은 정책인 저거고, 예? 그 다음에 민주정권에서는요, 되게 내치는 국무총리한테 맡깁니다. 정치인 국무총리를 되게 기용을 하잖아요. 예? 지역 안배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다 보니까는 경제를 잘 못해요. 그럼 국무총리에서 사실상 국무총리의 그러니까는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이게 장관급이에요. 국무조정실장은 이건 기재부 당연직입니다. 여러분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역대 국무조정실장 쫙 봐보세요. 다 모피아 출신들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 조직법을 보시게 되면 27조의 기재부의 역할을 기여하고 있어요. 기재부가 그 국무조정실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발전 전략을 기재부가 가져가 버렸어요. 무슨 기재부가 국가발전 전략을 짭니까? 이건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폐 업무를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국제금융 업무도 갖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위원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기재부 안에 그러니까 국세청이 있고 국토교통부는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하게 되면 소위 뭡니까? 세금 문제를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행은 당연히 화폐 업무다 보니까 기재부가 장악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기재부는 여기서 그러니까 예산처 뛰어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거기 가봤자 또 기재부 공무원들이 가요, 글로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다 기승을 부린 거야. 예? 여러분 그 누구예요?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장관 했었던 부총리 했었던 윤중현. 이거 기억나세요? 윤중현이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피아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예? 이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민생위기는 하면 되지 않냐? 의지만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 가도 되는 게 아니라고. 역대 민주정권이 왜 다 이게 실패했습니까? 더 오히려 악화됐습니까? 이거 안 하면요. 정권 또 뺏겨요. 제2의 윤석열을 경험하게 되면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허무주의로 다 이제 포기합니다. 대한민국은 희망 없다고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다 역사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못 고치면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예? 20대는 희망이 없다 보니까는 예? 구구화되는 거예요. 사토리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처럼. 고령층이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63년생이 작년에 60세가 넘어가면서 그가 됐고,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이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잖아요. 이들이 거의 900만 명 가깝게 된다며요. 예? 고령화 되어지면서 극도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극도로 보수화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구구화가 바로 친일 구구화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젊은 층은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다 보니까, 예? 이거 여러분들 안 하고 무슨 검찰개혁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한국은행법 딱 열면요. 맨 오른쪽에 그 관리 부서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관리를 받아 누구한테?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에. 전화번호까지 거기 써 있잖아요. 국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과야.
기획재정부의 업무가 정부 지표에 돼 있어서 그래요. 하여간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 한국은행 민주화까지 이게 그러니까 모피아를 개혁한다는 것은 기재부가 한국은행 민주화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 누가 결정하느냐? 한국은행은요. 거기 한국은행 총재부터 해가지고 7명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들이에요. 금융통화위원들의 자본을 대표하는 측들이 있는데 은행 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간에 일반 국민들 대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예? 여러분 미국 연준은요. 미국 연준도 지난 100년 동안에 엄청 싸맸어요. 연준의 FOMC 위원 구성해서 초창기만 하더라도 누가 되게 들어갔느냐? 이 파란색이 뭐냐면 뱅커, 은행가들이야. 은행가들이 50%를 넘게를 장악했었어요. 연준을요. 근데 2015년에는 파란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인가 중앙은행에 대한 예? 중앙은행에 대해서요. 제가 공공금융으로 말하는 퍼블릭 파이낸스는 공공금융이다. 예? 이 공공금융에 대해서 세금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에 대한 이 배분 권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예? 회복하지 않으면은 지금 양극화라든가 불평등 이거 해소 안 되져요. 예? 정치라는 게 결국 뭐예요? 대다수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좀 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좀 힘들어도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않습니까? 군부 독재 청산했어야 해가지고 국민들 먹고 사는 게 나아졌습니까? 지난 30년간? 아니잖아요. 검찰 독재 간다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뭐가 나아질 것 같아요? 검찰 독재 제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역설을 하자. 지금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요. 이걸 이해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예?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 우리 금리 인상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한 게 2021년 8월 달부터 인상했어. 근데 문제는 돈이 지난 2000년 이후에 월 평균 증가액은 제일 많어. 긴축이 안 된 거야. 예? 근데 저 돈이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 주머니에 갔습니까? 갔냐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돈만큼 민감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삶의 목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돈 없으면 불편한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공직자들은 그냥 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가진 철학, 그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보고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정치인들의 말로야 뭘 못해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뭐 그러면은 아이 말로만 내가 그러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교수님 정치는 원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로만 해? 말로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럼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말잔치로 쇼를 하는 거죠. 쇼. 예? 제가 지금 말한 표현을 그대로 갑니다. 가끔 이제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 저 대기실에서 만나거나 바깥 강연을 부탁받아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 해요. 예? 뭐 가면 아유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하지 내가 그래요. 그러면 정치는 원래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 참 그럼 맞받았죠. 그럼 내가 그 말로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뭐가 달라졌는데 삶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 말 쇼에 속지 않으려면요 결국은 철학을 봐야죠. 철학을 봐야지. 그리고 뭐냐면 어떤 사람들하고 하냐를 봐야죠. 그게 결국 그게 실현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합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거 약속받고선 제가 저 지지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교육혁명 없으면요 우리나라 산업생태계가 지금 붕괴 직전에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새로운 산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핵심적인 거예요. 교육혁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이거요. 제가 4월 1일 날 예? 세종시 교육청에 제가 강연을 명사초청으로 초청하는데 제한테 요구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미래
일자리와 미래 인재에 대해서 경제학자한테 교육에 대해서 강연해 달라고 제가 해서 4월 1일에 제가 이제 그 강연을 내려가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민변민생경제위원회에서 강연을 초청받아가지고 안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위원장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가는데요. 제가 민생의 현장에서 일하는 민변 변호사들한테 좀 교육 좀 시키기 위해서. 근데 수요일 날 제가 굉장히 피곤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하는 거 보면요. AI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학생들이요. 솔직히 우리가 말합시다. 예? AI가 지금 무슨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슨 역할까지 하냐면요. AI가 제가 요까지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거 저 제작자 PD님 이거 여러 번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러니까 올해 간 건데 이것도 제가 제 딸의 도움으로 제가 얻은 정보인데 올해 이런 게 발표됐어요.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중 하나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이거 저기 전문 저거래서 MRSA라고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이게 박테리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치료할 수 있는 저거를 AI가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60년 만에요. 이 항체 이거를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예? 또 하나는요. 이게 구글 AI하고 로봇이 합세해가지고 신소재까지 찾아내고 있어요. 신소재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신소재. 예?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에 대한 레시피를 그러니까는 인간 도움 없이도 예? 구글 AI하고 로봇이 이게 네이처지에 이건 실린 겁니다. 네이처지에. 이런 시대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것까지 찾아내고 있어요. AI가.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요? 사람의 역할은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을 찾아내가지고 개선을 하고 막 이래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 그러니까 불충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세계경제포럼에 소개됐었던, 여러분들, 동영상 저건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건 보시고 짧은 동영상이니까 보시도록 하고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갑시다. PD님.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해야 될 건 뭡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좀 더 그러니까는 발전적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문제를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힘만 가지고 사람이 기존에 축적한 기존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쉬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AI가 잘 협업만 하게 되면은 엄청난 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사람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요 시대 부적응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 부적응자를 만들고 있어요. 예? 시대 부적응자를. 거기다가 우리나라는요 산업 생태계를 보는 화면을 원래 화면을 좀 바꿔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시대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요. 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다음에 국제 분원망 속에서 빨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빨리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제 분업에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로 보게 되면 전체 산업 생태계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만 집중을 한 게 아닙니까? 근데 선진국이 되려면은 반도체 전체에 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전체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는 인식하고 그거를 풀어가는 이런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예? 여러분들 대학생들 제가 수십 년간 가르쳐봤는데 대학생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만 어른인 거야.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그렇게 애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지적인 미성년자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지 못해요. 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졸업을 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거기다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는 스스로 주체가 돼가지고 사회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자기가 창조를 못하다 보니까는 예? 이게 그러니까는 방향성을 모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 기성세대가 방향을 제시해주면은 그건 쫓아선 잘 가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이 뭡니까? 그게 좀비지 뭐예요. 그게 좀비지. 죽지는 않았는데 살아는 있는데 방향성을 상실했으니까 이게 좀비죠. 예? 현실에서는 기술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현실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해 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데이터하고 규칙을 주면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까지 찾아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뭘 찾아내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사람이 질문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럼 질문을 하려면은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뭘 해결해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요, 그런 거를 전혀 훈련을 안 시킵니다. 첫째는요. 둘째는 뭐냐면은 이게 사회라는 것은 생태계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자기 완결형이 아니에요. 하나의 산업 생태계에서 한 꼭지만 맡아가지고 우리는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가 그러니까는 AI가 그러니까는 이게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는 AI용 그러니까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속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거기에 뒤쳐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를 설계를 못하냐 이거예요. 생태계 사고를 우리는 갖춰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그걸 그냥 모방하는 정도. 그리고 그 속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는 선택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한테 뒤처진 이유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아, 그쪽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요가 없었다는 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왜 그런 겁니까? 생태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삼성전자에서도 생태계의 변화,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산업 생태계에 대한 사고, 그러니까 자기 완결형 그러니까 사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해방 이후에, 식민지 시기 이후에. 예?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대한민국의 산업을 그러니까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적어도 정치 지도자는 철학이 있어야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는 다음 세대한테 달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근데 현재의 교육은 시대 부적응자만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굉장히 죄스러워.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육 종사자로서 굉장히 죄스러워 사실은. 예? 이거를 그래 아이들한테 제가 이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는데도 근데 저 혼자 해가지고는 아주 역부족이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대학 속에 대학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더라고. 젊은 선생님들이. 예?
그리고 제가 방과후 대안학교 민들레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선생도 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혼자 힘으로 몇몇 사람들과 같이 힘으로 하기에 이게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지금 이 20대들이 너무 불행한 거야. 예? 기성세대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한테 뭘 해야 되는지를 방향도 얘기를 못 해주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변화된 시대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키워주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인 사회적인 지원도 없고, 그 나라 20대들이 희망을 없으면요, 그 나라 사회 20년 후는 없는 겁니다. 한 사회의 20년 후를 알고 싶으면은 그 나라 20대를 보이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20대가 20년이면 40대가 되는 거잖아요. 40대는 그 나라에 그러니까는 허리에 해당되지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파락군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가 강남 파락군제로 압축된다고. 이거를 특권층들은 이걸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권층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은 파락군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계급을 독점하는, 그러니까 폐쇄적인 계급을, 의사니 변호사니 이런 계급을 그러니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자기 자녀들은 갖게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육 방식을 지금 특권층들이 가장 즐기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 전체 그 아이들도 희생자야 사실은. 그거 솔직히 말해서 폐쇄적인 계급을 독점을 해봤자 그럼 행복합니까? 예? 의사 되고 자기 자녀가 의사가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은 행복이 보장되는 거냐고요. 예? 그런 거냐? 그런 정도 인식 수준이라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의 지금 현실이라 이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 이거예요. 시간이. 이번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작업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한계를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보수 DNA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새로운 변화, 진보적인 변화에 굉장히 거부하는 층들이 꽤 있다. 이거를 조국 혁신당이 견인해 나가려면은 조국 혁신당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철학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인물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 지적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이 지적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 이거 제 이 말 정도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표를 그러니까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정당은요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 문제를 얘기해 주면은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가 진화하는데 반영을 시켜야죠. 자기가 정치하는 이유가 진짜 공공선을 위한 거라면은,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거라면요. 예? 저는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목 아프게 지금 호소하고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예?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예? 고마워해야죠, 오히려요. 예? 조국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조국혁신당이 아픈 부분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치를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현실이. 총선 끝나고 한번 봐보세요. 총선 끝나고 봐보시라고. 검찰개혁으로 다 검찰 독재 권력 종식으로 도배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경제 위기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지금요. 여기에서 야당은 면죄부를 받을 것 같아요. 야당은 적어도 정부에 대해서 대안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죠. 그렇죠? 그거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 오늘로써 제가 어쨌든 간에 그 22대 총선에 대해서는 이제 논평을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붕괴가 돼가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위기의 쓰나미가, 전대미문의 위기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니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별로 없어.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